이번에는 내막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막계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에서 막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총칭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포 중앙에서부터 보면 핵막,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리소좀, 에코막, 소낭, 그리고 이제 세포막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막 구조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막계는 단백질의 합성과 수송, 지질의 대사와 이동, 독소의 해독작용 등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며, 그리고 내막계는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소낭을 매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들은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막계에 있는 각 부위에 있는 그 막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지질 구성이라든가 또는 막 단백질 등이 다르게 조성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기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구조와 기능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구조와 기능을 갖도록 이제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바뀌는 과정이 이제 여러 해에 거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막계에 대한 이 소단원에서는 세 개의 내막계,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단백질의 생합성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소포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체 영어로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레티큘럼, 작은 그물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약칭할 때는 ER이라고 표시하고, 이것은 진핵세포에 있는 전체 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한 막의 네트워크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림 7-12를 보면은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막 구조물이 바로 이제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포체는 상호 서로 연결된 이런 관과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시스터나로 이루어져 있고, 또 둥근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소포체막이 이 부분 이제 소포체막이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 구조죠. 그런데 그 이중막 사이에 있는 공간과 소포체 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자현미경 사진이 되겠는데, 이런 소포체에 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소포체를 조면 소포체, 영어로 이제 러프를 씁니다. 그래서 RER이라고 하고, 또 이런 검은 점 같은 것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러한 소포체를 활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무스, 이제 매끈하다 이거죠. 그래서 SER로 이제 약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분비되는 단백질은 이 소포체 내강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강에서 모이다가 이쪽 전환기 소포체 에서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 합성된 단백질들이 모아지게 되고,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막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기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이러한 소낭을 갖다가 트랜스포트 피지컬, 수송 소낭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 소포체 막은 기본적으로 소포체 내강을 세포질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포체 안에 있는 환경과 세포체 내강의 환경과 그 세포질, 그 사이토졸에 있는 환경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포체막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른 환경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소포체는 활면 소포체와 소면 소포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먼저 활면 소포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면 소포체는 지질합성, 탄수화물의 대사, 독소의 해독작용, 칼슘 이온의 저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질합성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 분비하는 세포들에서는 바로 이 지질을 합성하는 SER이 풍부하다. 활면 소포체는 지질 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들은 SER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다음 이제 해독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간세포는 우리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이제 독성 물질을 이제 해독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세포는 SER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SER에는 이제 효소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그 약물 분자에 수산기를 붙여서 결국 물에 잘 녹게 만듭니다. 물에 잘 녹으면 결국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독작용이 가장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은 바로 수산기를 붙여서 제거를 용이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 마취제로 쓰기는 바르비트루산염 같은 경우도 간에서 쉽게 이제 제거가 된다라고 이제 책에 이제 자세하게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 약물뿐만 아니라 몇 가지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산기를 붙여서 즉 수용성을 높여서 배설이 되게 쉽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활면소포체는 또 칼슘 이온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근육세포의 경우는 또 이 SER이 좀 다른 세포와는 다르게 또 아주 크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장부물이라고 하는데, 이 근장부물은 특히 이 칼슘 이온을 저장하는 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세포 내 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축 신호가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근장 그물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사이토졸, 이제 세포졸 쪽으로 유리가 되어 수축을 유발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대사에도 이제 관여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간세포에서 어떤 당 신생, 즉 당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혈당치가 정상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이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예를 들면 이제 뇌가 대표적인데, 계속적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농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은,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포도당을 생성을 하는 그러한 기전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서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를 분해하는 포스페테이즈가 있습니다. 간세포의 이 활면소포체 쪽에는. 그래서 당 신생의 마지막 단계인
글루코스의 6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는 포도당. 이게 그러니까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약칭으로 G6P라고 표시한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6번 탄소죠. 6번 탄소에 어떻습니까? 인산이 붙어 있죠. 이 인산기를 떼어내면은 그냥 바로 어떻게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이제 이러한 일을 간세포에 있는 SER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조면 소포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면 소포체에서는 주로 이제 단백질 생성에 관여를 하는데 특히 이제 분비 단백질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 막 단백질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분비 단백질을 생성할 때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리보솜과 메신저 RNA가 결합이 돼서 펩타이드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때 펩타이드 앞쪽에 어떤 특정한 시그널이 있으면은 시그널 시퀀스가 있으면은 이것을 인지하는 이제 그러한 입자가 이쪽 이제 사이토졸 쪽이죠. 사이토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특정한 시그널 시퀀스를 인지를 해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붙어 있는 단백질이 소포체에 있는 특정한 막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보솜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여기서는 이제 폴리펩타이드죠. 폴리펩타이드를 계속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이제 시그널 부위가 잘라지고 그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은 이 소포체 안에서 그 여러 가지 폴딩이 일어나고 또 어떻습니까? 탄수화물과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결합이 된 것을 당 단백질이라고 하죠. 이제 당이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 그래서 영어로는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드는데 이 소포체 안에서 폴리펩타이드는 이렇게 이제 글라이코프로틴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입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입체적 모양을 가질 수 있게끔 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폴딩이 된 단백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이게 이제 뭐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잘라지게 되었죠.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충분히 만들어지면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3차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수성 소낭 안에 담겨져서 소포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지체를 거쳐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수송소낭이 세포막에 도달해서 세포막과 융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 요 아래쪽 그림이 있죠. 이게 수송소낭이 세포막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결합을 할 때도 또 여러 가지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비지클이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지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 이 경우는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되겠죠. 이 단백질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비되는 단백질, 예를 들면은 호르몬이라든가 또는 신경전달 물질이 되겠죠. 이러한 물질들은 바로 지금 설명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비가 되게 되고 자, 이번에는 막단백질은 그럼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단백질은 펩타이드에 먼저 이제 앞부분에 이제 하이드로포빅 시퀀스가 있어요. 그럼 얘가 그 트랜스 멤브레인 이쪽에 이제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폴펩타이드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 아래쪽 그림에서는 이 아래가 그러니까 소포체 내강이 되겠고 위가 이제 사이토졸이 되겠습니다. 사이토졸에서 리보즘과 메신저 RNA가 이제 메신저 RNA 컴플렉스에서 이렇게 펩타이드가 계속 만들어지죠. 근데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막을 통과하지 않고 막에 이제 끼이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면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수용성 환경하고 접촉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환경인 이 세포막에 이제 끼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만들어지는 이런 폴리펩타이드 중에서도 중간에 만약에 하이드로포빅한 이런 시퀀스가 있으면 얘도 결국 이렇게 이제 막에 이제 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쪽 처음에 있던 하이드로포빅 시퀀스 부분이 절단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는 이 막에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고정이 돼서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이 비지클에 보면은 자, 이거랑 결국 이제 같은 거로 이제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는 좀 다른 걸 설명한 거지만, 일단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막에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비지클이 이제, 그러니까 이 수송순항에는 중간중간에 얘도 이제 지질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지질 이중막 사이에 이러한 비지클, 막 단백질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 단백질을 갖고 있는 이 수송소낭이 결국 어떻게 세포막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막 단백질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소낭이 이제 세포막과 융합이 되니까 이 소낭에 있던 막 단백질이 바로 그 융합되어 있는 그 특정 부위에 있는 막 단백질,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막 단백질을 어떤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또 뭐 나중에 생합성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포체 바로 바깥에 있는 내막계인 골지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지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 모양,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시스터니가 겹쳐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때 각각의 시스터니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연결 없이 이런 시스터나가 겹쳐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부 쪽, 즉 이제 소포체 쪽에서부터 소낭이 나와서 골지체와 이제 결합하는 부위, 즉 골지체에 있는 여러 층의 시스터나 중에서 이 소포체 쪽을 향하고 있는 이 면을 갖다가 시스라고 합니다. 수송소낭이 결합하는 면을 시스라고 하고, 반대로 수송소낭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것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먼저 바깥쪽에 있는 이쪽 면이죠. 그래서 수송소낭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면이 있는 이 부위를 갖다가 트랜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세포막 쪽을 향한 그 쪽을 이제 트랜스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체에서 나온 수송소낭이
골지체와 결합하면은 골지체 내강에서 당단백질이 일부 탄수화물을 없애거나 앞에서 분비되는 분비되는 단백질의 경우 그 소포체 안에서 탄수화물들과 결합해서 글라이코프로틴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글라이코프로틴 중에서 일부 탄수화물을 갖다가 없애거나 또는 다른 탄수화물로 치환하는 등의 이제 공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따라 이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면에서 출하되는 소낭을 통해 이제 목적지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골지체로부터 나오는 수송소낭들은 막의 표면에 원래 이제 목적지가 이제 앞에서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목적지의 결합 부위를 인식하는 분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자들, 특정한 인식 분자들이 있는 특정 지역에 가야만 이 골지체에서 나온 소낭이 그 특정 지역의 세포막과 융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화를 담당하는 소기관인 리소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진핵세포에서 모든 종류의 고분자들을 소화하기 위한 또 소화할 수 있는 가스보내 효소가 들어있는 소기관이 바로 리소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좀 효소들은 그 리소좀 안에 있는 여러 분자들을 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리소좀 안에 있는 효소들은 리소좀 내의 산성 환경에서 활성화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이에서 단백질 소화에 관여하는 펩신은 산성 환경에서 활성화되죠. 그래서 리소좀에 있는 이러한 효소들도 산성 환경에서 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리소좀은 왜 산성 환경을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리소좀 안이 산성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효소도 산성 환경에서 활성화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리소좀이 왜 이렇게 산성 환경을 만들어내냐 하면, 리소좀은 일종의 방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세포 작용으로 세포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어떤 병원성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들은 만약에 이러한 병원균들이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세포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위에서는 위산으로 세균을 죽이는 것처럼 이 리소좀도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있을 혹시나 들어오게 될 여러 가지 병원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좀은 식세포 작용으로 생성된 식포와 융합하여 그 식포를 통해 들어온 물질들을 가스분해하고, 또 이 가스분해된 소화산물은 세포질로 전달되어 영양분이 된다. 그림 7-13에 13A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식세포 작용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단백질 분비 과정과는 반대로 세포막 중의 일부가 안쪽으로 함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 밖에 있던 어떠한 물질이 이 함몰된 이 함몰된 부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함몰된 부위 양쪽 끝이 만나서 식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식포가 만들어지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리소좀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리소좀은 골지체, 이 그림에서 보면 골지체보다 좀 바깥쪽에
있는 이 바깥쪽 사이토졸에 있다고 지금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리소좀은 이제 식포가 들어오면 융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소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능 외에 또 외부 물질,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소화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 즉 세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그러니까 손상된 세포 내 소기관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B에 나와 있죠. 자가 소화 작용, 오토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손상되어 있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나 페록시즘을 어떤 그 막성 분자가 막성 물질이 이런 손상된 세포 내 소기관을 감지하고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식포처럼 어떤 특정한 자기 자신에 있는 세포 소기관을 이제 둘러싸는 거죠. 그러면은 리소좀이 이 소낭과 이제 결합을 하게 돼서 여기서 손상된 세포 내 소기관을 이제 분해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소기관 성분들은 이제 다시 이 세포에서 재활용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리소좀 안에서 가스분해 기능을 하는 소화 요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기능이 잘 안 일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불필요한 물질들을 갖다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들이 계속 이제 세포 내에 축적이 되고 또 이러한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포는 리소좀을 많이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이런 리소좀이 이제 계속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리소좀 축적 질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책의 이제 대표적인 걸로 테이삭스 디지즈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지질 분해 요소가 없거나 불활성화되어서 그래서 이를 이제 제거하지 못하게 돼서 이런 지질이 이제 세포 내에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뇌 세포 안에 지질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 뇌세포에 있는 신경세포가 디저너레이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포가 이제 손상이 되는 아주 이제 희귀한 질환이다라고 이제 테이삭스 디지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네모학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막이 이제 조면세포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조면세포체는 또 활면세포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이 수송소낭에 담겨져서 골지체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골지체와 융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골지체가 융합하는 이쪽 면을 갖다가 시스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쪽을 이제 트랜스라고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지체에서 이런 수송소낭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소낭이 이제 떨어져 나오기도 하는데, 이들 소낭은 리소좀이나 액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좀은 소화를 위해 다른 소낭과 융합해서 그 소낭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고분자들을 가수분해 시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여러 단계의 성숙 과정을 거친 이런 단백질들이 수송순항에 담겨져서 세포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된 세포막에 다다르면은 이 세포막과 융합을 해서 이 안에
소낭 안에 있던 단백질들을 세포 밖으로 그러니까 유리시키게 됩니다. 또는 어떻게 그럼 분비 단백질이 아니라 막 단백질을 갖고 있을 경우는 이 특정한 부위의 세포막에 그런 막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지클이 움직일 때는 물속에 있는 기포가 움직이는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터 단백질과 미세 소관의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모터 단백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닌하고 카이네신이 되겠습니다. 다인에서 마이크로튜블이 이제 계속 확장되고 늘어나는 길이가 증가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카이네신이고 반대로 감소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이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반 단백질은 이런 그러니까 두 종류의 모터 단백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네신은 주로 이제 앞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에서 이제 방향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 어쨌든 이제 마이크로튜블이 늘어나는 방향 이쪽이 이제 카이네신이 됐습니다. 이쪽이 주로 이제 앞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다이닌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세포 생물에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에너지의 형태를 바꿔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림 7-16에는 진핵세포가 어떻게 해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것은 물론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설에 따르면은 원래 진핵세포의 조상은 원래 독립적인 원핵 생물이었던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섭취하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세포 안에서 계속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 진핵세포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진핵세포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이 존재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막이 두 개니까 막 사이에 또 이제 공간이 있고, 그리고 좀 주름 형태의 크리스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안쪽에 있는 이 빈 공간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그리고 그러니까 즉 내막에 둘러싸인 안쪽 부분을 이제 기질이라고 하고, 이 기질에는 이제 다양한 효소,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DNA,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고 또 독자적인 리보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TP를 합성하는 세포 호흡 단계 중 일부 효소가 이제 기질에 있고 또 나머지는 내막 속에 끼어 있다. 즉 세포 내 호흡에 관여하는 이러한 효소들은 기질에 있는 것도 있고 내막에 존재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과정은 다른 단원에서 다시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TP를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ATP를 이제
생성하는 그런 생성하는 데서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활발한 세포에는 이 마이토콘드리아도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는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에 해당하고, 그 살아있는 세포에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느 한 곳에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부를 이제 이동할 수 있고, 또 모습이 바뀔 수도 있으면서 분열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제 분열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얘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엽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빛 에너지를 획득해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세포 내 소기관이 되겠는데, 녹색 색소인 엽록소를 갖고 있고 3에서 6마이크론 크기의 렌즈 모양을 하고 있는 이중막 소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처럼 얘도 이중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고 퍼옥시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옥시즘은 이제 산화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페록시즘이라고 읽었었는데 요즘에 이게 퍼옥시즘, 그러니까 영어 발음에 가깝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옥시즘은 다양한 물질에서 그러니까 수소를 제거하여 산소에 전달하는 효소를 갖고 있는 소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소를 제거해서 산소에 전달한다. 그래서 간의 퍼옥시즘은 알코올이나 다른 해로운 물질의 수소 부분을 산소에 전달하여 이제 독성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기관 안에는 과산화수소를 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어서 역시 그 안에서 만들어진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게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기본적으로 좀 세포 안에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면은 바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과산화수소를 물로 전환시키는 효소도 이 퍼옥시즘 안에는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옥시즘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물의 씨앗에서 지방산을 당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는 소기관이다. 그래서 이 글리옥시즘은 강합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에너지와 탄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포 골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사이토스켈레톤, 사이토가 세포고 스켈레톤이 뼈라는 의미입니다. 세포 골격은 세포질 내부를 가로지르는 섬유들의 네트워크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림 7-20을 보면 형광분자로 표시된 세포 골격의 현미경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데, 녹색은 미세소관, 이쪽에 오렌지색이죠. 붉은색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제 오렌지색처럼 보이는 이것이 이제 미세 섬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세포 골격에는 미세 소관, 미세 섬유가 있고 또 중간 섬유,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세포 골격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세포 모양을 지지하고 또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성을 갖게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포를 지지하여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이 세포 모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포 골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겉모양뿐만 아니라 세포 내 소기관들의 위치와 세포질에 있는 효소 분자들까지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 움직임에 관여하는데, 그래서 세포 운동이라는 말은 그래서 세포가 세포 위치의 이동을 이제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세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는 세포 내 소기관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골격과 운동 단백질의 상호작용으로 이러한 세포 내 소기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림 7-22를 보면은 비지클 소낭이 마이크로튜뷸블과 결합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운동 단백질이 있죠. 이것이 이제 ATP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한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그림은 이제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 신경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경세포는 이렇게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고 엑손이 있고 신경말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경전달물질 자체는 핵이 있는 이런 신경세포체 쪽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후 소낭에 담겨서 신경말단으로 옮겨져야지만이 이곳에서 특정 신호가 도달했을 때 저장되어 있던 소낭에 저장되어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이제 밖으로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 신경전달 물질을 좀 운반해야 되겠죠. 신경말단으로. 이 과정이 바로 이렇게 마이크로 튜블, 그러니까 세포 골격 중에서 이제 미세 소관과 운동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소낭이 운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세포 작용 시 식포 형성에도 이 세포 골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어떠한 특정한 입자를 이 세포가 파고사이토시스니까 뭐 백혈구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정한 어떤 입자를 이 수용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세포를 따라서 존재했던 세포막을 따라서 있던 세포막의 어떤 장력을 유지하고 있는 액틴 필라멘트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입자를 세포막이 결국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파고점, 즉 식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세포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즉 파티클 외부 입자를 둘러싸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결국 세포막의 세포막이 변형되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은 이런 세포 골격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골격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미세소관과 미세섬유, 중간섬유 등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미세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소관은 영어로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하고 모든 진핵세포의 세포질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튜블린이라고 하는 구형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세포 내 기관으로 중심체와 중심립이
알려져 있는데 그림 7-22가 한 쌍의 중심립을 포함하는 중심체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물세포는 중심체 내에 한 쌍의 중심립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보면 각 중심립은 지름이 250 나노미터가 되고 이 두 중심립은 서로 이제 직각 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중심립은 3개의 미세소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아주 작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쪽을 보면은 3개의 관이 서로 합쳐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3개 미세소관 묶음을 이제 삼합체라고 되어 있고, 이 미세소관 삼합체가 9세트가 연결되어서 중심립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중심립 부분에서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즉 청색 부분은 미세소관 삼합체를 연결하는 비튜뷸린성 단백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립은 튜뷸린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세소관과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단백질이 이제 합쳐져서 중심립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미세소관은 세포의 운동에 관여하는 선모와 편모를 이루고 있는데 그림 7-23을 보면은 편모와 선모의 움직임을 비교하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편모는 하나의 긴 꼬리 같은 모양의 이제 편모가 존재를 하죠. 이 그림은 이제 정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편모는 파동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데 세포를 움직이는 방향은 편모의 중심축 방향으로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운동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모의 움직임을 보면은 선모는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먼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있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약간 좀 굽혀져서 원래 위치로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이것을 갖다가 선모젓기 이렇게 부르고 있고, 선모젓기의 역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아마 파워 스트로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희복타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선모의 운동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의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앞에서 역타는 그러니까 빠르고 힘찬 접기 운동을 통해서 세포를 선모축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느린 희복타 동안에는 선모들이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미끄러지면서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가깝게 움직여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리고 이제 이런 선모는 오른쪽에 이제 그림처럼 원생생물을 이제 빽빽하게 덮고 있다라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24가 편모 혹은 이제 이동성 선모의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모의 단면을 보면은 이 선모 길이 방향으로 미세소관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소관이 이제 선모를 이루고 있는 부분하고 선모의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하고는 서로 이제 다른 형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선모의 중간 부분의 횡단면을 살펴보면은 기본 이제 B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선모 중간 부분은 9+2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두 개의 관이 합쳐져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 그림에서도 지금 같은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이제, 그러니까 두 한글 용어가 혼용되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쪽 쌍관체라는 말이 있고, 삼관체 또는 이제 삼합체, 삼관체를 이제 같은 것을 나타내면서 혼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말하기가 좀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쌍관체는 관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니까 그냥 이합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을 설명할 때는. 그래서 두 개의 관이 합쳐진 이합체가 9개 세트로 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또 두 개의 미세 소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 플러스 2의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 각각의 그 이합체 세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운동 단백질이다. 디네인이라고 됐으니까 영어로 하면은 다이넌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 단백질이 각각의 이합체 세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소관을 따라서 이런 이합체 운동 단백질이 이렇게 쭉 소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즉 세포하고 연결되는 부위, 이쪽의 단면을 보면은 이 선모 중간하고 좀 다른 것이, 여기서는 첫 번째 어떻게입니까? 9 플러스 2 체제가 아니라 9 플러스 0, 즉 가운데 중심 부분에는 미세 소관이 존재하지 않고 바깥에는 이제 9개의 세트가 미세 소관 세트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같다라고 이제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미세 소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선모의 중간 부분은 두 개의 관이 합쳐진 이합체로 되어 있지만, 이쪽 기저면에서는 세 개의, 즉 다른 한 개의 미세 소관과 더 합쳐져서 세 개의 미세 소관이 합쳐진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삼합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기저체가 선모 중간 쪽과 이제 다른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비투블린성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합체와 사이에, 즉 선모에서는 운동 단백질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기저체 쪽에서는 운동 단백질이 아니라 비투블린성 단백질에 의해서 이렇게 삼합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세섬유, 마이크로필라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섬유는 액틴이란 구형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섬유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의 피층, 즉 세포막 바로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세포막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포를 반고체성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즉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모양을 형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은 미세 섬유가 어떻습니까? 세포막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림 7-25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미세 섬유가 세포의 구조 모양을 만드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이 세포는 장상피 세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장상피 세포는 기본적으로 여기 마이크로빌라이, 아주 작은 육모들이 발달이 돼서 이거 미세 육모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이렇게 해서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장 내용물에 있는 소화 산물을 이제 잘 흡수할 면적을 확대하니까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구조적 특성을 갖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미세 육모는 미세 섬유 다발이 모여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미세 섬유 다발이 모여서 이런 마이크로빌라이를 미세 육모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림에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미세 섬유는 그 아래쪽에 있는 중간 섬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7-26을 보면은 그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합쳐져서 근육을 형성할 수 있다. 근육 안에서의 수축 단백질, 수축 기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메바 운동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미세 섬유가 제일 세포막에 가까운 쪽에 분포하다 보니까 세포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로 미세 육모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미세 육모가 이제 움직일 때, 이때 이제 액틴 필라멘트들과 마이오신들 상호작용에 의해서 세포를 수축시킴으로써 끝부분을 앞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족이 확장돼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설명이 되어 있고, 또한 식물세포에서 그 세포 안에 이제 세포질을 움직이게 해주는, 세포질 유동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섬유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척추동물은 포함한 일부 동물에서만 발견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얘는 주로 이제 어떤 세포벽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 뭐랄까 하는 그 큰 덩어리로 뭉쳐져 있고, 여기서부터 어떤 작은 중간 섬유들이 세포 안쪽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포 안에 있는 여러 소기관들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포 골격을 이루고 있는 세 종류, 즉 미세소가, 미세섬유, 중간섬유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마이크로 튜블은 그러니까 관 구조를 갖고 있죠. 속이 비어있는 관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튜블린이라고 하는 이런 구형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섬유의 경우는 구형 단백질은 액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액틴 필라멘트들이 서로 꼬여 있는 구조로 이제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두께는 이게 가장 얇은 것으로 되어 있죠. 액틴 필라멘트가. 그리고 이제 중간 섬유는 미세소관이나 미세섬유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단위가 구형 단백질인데 반해서 중간 섬유는 이제 섬유성인 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개의 케라틴이 서로 이제 꼬여 있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요 기능을 보면 미세소간해 같은 경우는 주로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 모양을 유지하는 거는 다 공통된 특징이고, 주로 이제 세포 이동,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 세포 소기관의 이동, 주로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미세 섬유의 경우는 역시 이제 제일 바깥쪽에 있어서 주로 이제 장력에 견디는 모양을 유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세포 모양의 변화에 이제 가장 깊은, 그러니까 모양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미세섬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수축, 세포질 유동, 그 다음에 세포 이동에서 위쪽을 통한 이동, 이런 것에 이제 미세섬유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섬유는 여기서 이제 핵막층을 형성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과 여러 소기관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섬유가 이제 모여져서 이제 세포막에 어느 특정 부위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데스모신이라고 합니다. 데스모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세포와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포 간 연접을 설명할 때 이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막 바로 밑에 이 분포에서 세포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이거니까 마이크로필라멘트, 미세 섬유가 되겠고, 그리고 각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고정시켜 준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간 섬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미세 섬유, 마이크로 튜블은 이런 세포 소기관, 그러니까 세포질 안쪽에서 분포해서 세포 내 소기관이 움직일 때 그 도로와 같은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세포의 세포의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보통 약칭해서 ECM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포막은 외부 환경과 이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막 표면에 많은 당단백질과 또 세포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들에 의해서 이제 덮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세포 바깥에 있는 어떤 기질이다,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세포의 기질은 그림 7-28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세포의 기질이 구조와 또 이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세포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예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당 단백질 중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 전체 단백질의 약 40%를 바로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루테오글리칸, 이건 이름 자체에서부터 그러니까 프루테오니까 단백질이라는 뜻이고, 글리칸은 당이라는 뜻이는 거죠. 탄수화물이라는 뜻이 되니까 당단백질이라는 의미를 이미 이름에서부터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단백질, 당과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사슬과 같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핵심 단백질이 있고, 이 단백질에 이제 탄수화물이 이렇게 탄수화물 사슬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가운데 두고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프루테오글리칸이고, 또 이러한 프루테오글리칸은 이 다당류 분자에 이제 여러 개가 붙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프루테오글리칸 복합체는, 그러니까 이 녹색 선과 이 녹색 선에 붙어 있는 프루테오글리칸을 전부 합친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합체는 한 개의 기다란 다당류 분자에 비공유적으로 붙어 있는
수백 개의 프로테오글리칸 분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이 세포 외 안에 이제 아주 많은 양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세포박 바깥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프로테오글리칸 복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이제 좀 넓게 퍼져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안쪽 층에 프로테오글리칸이 있는 이 층 안쪽에 콜라겐 섬유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 이쪽에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이 거의 그물망처럼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콜라겐 섬유들이 분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브로넥틴이 이 콜라겐을 이제 콜라겐 또는 뭡니까? 콜라겐을 이제 주로 인테그린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브로넥틴이 세포막에 묻혀있는 인테그린에 세포막에 이제 그러니까 인테그린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세포막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이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을 세포 밖에 있는 세포의 기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 인테그린들은 한쪽 면은 세포의 기질과 다른 한쪽 면은 미세섬유와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미세섬유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포 외 기질과 세포 내 안에 있는 미세섬유와 연결함으로 인해서 세포 외 환경의 자극을 세포 내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포 간 연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탄은 세포들 간에는 특정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간에 교신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물세포의 동물세포의 연접에는 밀착 연접, 데스모좀, 간극 연접이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밀착 연접은 지금 이 세포는 장세포를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진 것 같습니다. 소화관 상피세포가 그려져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소화관 상피세포는 이렇게 마이크로빌라이가 내강 쪽을 향해서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빌라이 바로 아래쪽에는 타이트 정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말 그대로 꽉 조이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웃하는 세포들이 막이 서로 밀착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다. 마치 이거는 실로 꼬맨 것 같은 것은 아니지만 왜냐면 각각의 세포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서로 결합되는 거니까 어쨌든 얘들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실을 꼬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포 주변을 연속적으로 밀봉함으로써 세포 외 용액이 표피세포를 가로질러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세포 안에 있는 여러 영양물질이나 또는 수분이 이 바깥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 틈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이게 장관상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소화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화산물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세포 사이 틈을 타고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차단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모좀은 앞에서 그러니까 중간 섬유가 모여있는 기착되는 세포 내 특정 부위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데스모좀이 다른 옆에 있는 데스모좀과 서로 결합해서
이 세포들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세포의 중간 섬유의 움직임이 옆에 있는 세포의 중간 섬유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어떤 자극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이제 기계적인 자극이겠죠. 이것을 기계적인 자극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못처럼 작용하여 세포를 조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 섬유는 단단한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포질에서 데스모즘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데스모즘은 근육의 근세포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어떤 근육 파열은 데스모즘이 찢어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세포들이 서로 나란히 붙어 있게 되는데 이때 중간 데스모즘이 근세포들을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열이 되면 근파열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보통 간극 염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접한 세포 사이에 그 갭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온이나 또는 작은 분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증가된 분자 또는 이온이 옆 세포로 바로 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 또는 작은 분자들의 농도가 그 연결된 세포들 사이에 이제 동시에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즉 한쪽 세포에서 이게 증가 또는 감소가 되면은 다른 세포에도 이제 같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극 염적은 심장 근육이나 동물 배아에서 많은 세포들 간의 교통 과정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세포 소기관들의 단순 집합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세포의 활동은 세포 내의 모든 부분들, 세포를 이루고 있는 여러 세포 내 소기관이나 그 밖에 다른 기관들이 모두 협력한 결과로서 세포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3-2에 보면은 세포 소기관의 집합체 이상의 기능, 즉 창발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식세포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대식세포가 이제 세균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세균을 이제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인지한 다음에는 이런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그 안쪽으로 소낭을 형성해서 세포 안쪽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또 많은, 물론 단백질 구성성분과 세포막 구성성분과 또 어떻습니까 감지하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안으로 이동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포 골격이 이제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리소좀과 결합이 되어서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의 어떤 협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세포의 기능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7-32는 세포 내 분자의 크기가 이제 상대적인 크기죠. 상대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림의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냥 이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확인하면은 이 정도 크기구나 라는 것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